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또 한 번 큰 폭의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서비스업 지표를 대기했던 간밤 미국 증시였는데요. 지표가 50포인트 위쪽으로 나오면서 그래도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시장을 전반적으로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S&P 500 지수도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그리면서 빅스 지수가 오전 한때 65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시장의 공포 심리가 극에 달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100달러 선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가 장 마감 후에 내놓은 실적 이후에 시간외에서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담 요소 등이 많이 포착됩니다. 그러나 그 부담 그 이상의 흐름 역시나 시장에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들여다보기 싫은 어제 흐름들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우리 장 보기 전에 일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블랙 먼데이. 40년 만에 고점을 탈환했다라고 환호했던 게 불과 얼마 전인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어제 큰 폭으로 밀려났죠. 4,451포인트나 떨어지면서 12% 급락했던 일본장입니다. 1987년 10월 20일 블랙 먼데이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죠. 어제 일본 내에서는 외국인 기관 헤지펀드, 개인 참가자, 시장 참여 모두 매도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주가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마진콜이 발생하게 되고 개인 투자의 황금성 매도가 확산됐던 게 바로 어제 일본 증시였습니다. 두 번의 서킷 브레이커 일본에서 발생이 됐죠. 1시 반 그리고 오후 2시 반에요. 800개 넘는 종목이 하한가까지 추락하는 현상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제 일본 흐름이었죠. 일본 각 언론에서는 이런 보도 등이 나왔습니다. 만석극장에서 누군가 불이야라고 외친 상황이었다. 매도가 매도를 부르며 모두가 탈출을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화무 11홍, 화무 11청이라는 말을 저희가 농담 삼아 자주 많이 썼죠. 열을 붉은 것도 없고 열을 푸른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일본이 40년 만에 고점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던 그 시점에서 우리는 또 하락을 경계했었어야 하고 또 이렇게까지 급락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상승을 기대하는 일부의 마음가짐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에도 매 한 가지가 되겠죠. 어제 좀 충격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코스피가 8.7%, 코스닥이 11% 급락했던 어제입니다. 2시 14분경에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고요. 그보다 조금 앞서서 코스닥의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이 됐습니다. 양시장 모두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발동 얼마 만일까요? 코로나 이후 또 처음 있는 일을 만나게 됐습니다. 양시장 도합해서 2,560여 개 종목이 떨어졌고요. 양시장 합해서 오른 종목 개수가 한 35개 정도에 불과한,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종목의 99%가 떨어진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낙폭률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낙폭이고요. 외국인이 어제 코스피 쪽에서만 1조 5천억 정도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역대 10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죠. 1%대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13% 폭락으로 갔다가 11% 하락으로 일부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줄인 게 저 정도라니 상당한 쇼크인 거죠. 요즘 웹툰이나 웹소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회귀물이 유행하는데요. 어제 시장 양지수의 이 정도 큰 하락으로 인해서 작년 5월로 시장은 다시 한번 회귀했습니다. 우리가 갖은 굴욕을 겪으면서 섹터의 엄청난 순환을 겪으면서 겨우겨우 올라왔던 그 자리대를 불과 하루 이틀 만에 1년 전으로 되돌려버리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박탈감이 느껴졌던 어제였습니다. 내용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됐다라는 점, 엔비디아 블랙엘 설계 결함 이슈로 생산 지연된다라는 이야기가 반도체단의 부담으로 계속해서 작용합니다. 이 이슈뿐 아니라 그냥 엔비디아에 대한 노이즈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 AI 산업에 대한 의심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되겠죠. 그리고 중동 불안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계속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엔달러 같은 경우 162엔에서 141엔으로 한 13%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이것이 딱 최근 2거래일간 우리 코스피 쪽이 조정받은 양과 비슷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닭이 먼저일지 달걀이 먼저일지 모르겠으나 일단 엔화 이슈 그리고 빅테크 흔들림 이슈 등이 계속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악영향을 미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주요한 요인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어제 전해드렸던 버핏의 주식 매도 이슈, AI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 계속 자극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8월 말까지 뚜렷한 이벤트가 없다라는 점에서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공포도 같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이 하락한 가운데 반도체 세계 짙은 국가의 낙폭이 훨씬 더 컸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12% 급락 앞서 보여드린 대로고요. 대만 가권 지수도 8% 이상 떨어졌습니다. TSMC와 홍하이가 10% 급락이 나오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대주주 반대 매매 등의 물량 투매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강력한 하락이 나왔다면 되돌리려는 시도 또한 계속 나올 것으로 시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야겠죠. 투매가 좀 진정되는 것을 보고 침체 공포가 진정되는 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체크하자라는 것은 한탕주의로 지금 엄청난 비중을 실어서 내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심리 자체를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예측이나 전략을 미리 앞서 짜기보다는 어제 이 정도의 하락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후행적인 해석과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시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 순간의 목격자로서 어제 또 자리를 했더라고요. 코스피 역대급 하락을 보시면 9.11 테러 당시 12%, 닷컴 버블 당시 11% 떨어짐이 있었고요. 금융위기 때 이 정도의 하락, 그리고 바로 어제 코스피 지수가 이만큼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순간, 역사적 순간의 목격자 사양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우리는 그런 순간을 지나가고 있네요. 바로 어제가 이쯤이죠. 그리고 한투에서는 2011년도 8월과 조금 닮아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차트를 열어보고 2011년도 8월 시점에 이렇게 지수가 빠진 걸 봤고요. 그때 당시에 일간 변동률을 열어봤습니다. 이게 8월 1일이고요. 8월 2일부터 해서 불과 몇 거래일 안 되죠. 6거래일 동안 매일같이 지수가 2에서 4% 가까운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6거래일간 고점 대비 저점 마이너스 22%를 기록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뒤로 좀 미약하니만 이제 반등의 시도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한 번씩 그 여진을 또 크게 받아가는 현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30거래일간 상승률로 놓고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한 19% 정도 빠진 것이 되더라고요. 7월 11일 고점 대비 코스피 하락폭이 한 15%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여진 이후에 만약 이때와 정말 닮아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아직까지 여진을 겪고 나서는 위로 올라갈 여지 또한 그리 멀지 않았다. 이렇게 희망의 로를 감히 돌려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더 조심해야 되는 때는 마찬가지죠. 하락의 주범은 뭐니 해도 반도체 섹터가 될 겁니다. 삼성전자가 2000년 후에 8번째 10% 이상의 급락이 나왔던 어제입니다. 하락률 기준으로는 이제 7위이네요. 2008년도 때 13%, 2000년도 때 흔들림이 있었다가 2001년도 이렇게 또 하락폭을 키워나가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2024년도 8월 5일 바로 어제 10% 이상의 하락을 봤습니다. 이게 실화인가?
정말 일간 변동인가? 라며 몇 번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검색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섣부른 긍정도, 섣부른 부정도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급락할 거야. 이미 침체가 시작됐어. 라는 부정을 펼치기에도 이익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쉽지 않고요. 지금부터 바닥이야, 회복할 거야 라고 하기에는 뚜렷한 반전의 모멘텀이 등장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시장, 그래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거겠죠. 어제 전해드린 대로 지금은 일단 속수무책으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과거 1, 2, 3번 사태급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전망을 내놨으나 하락률만 본다면 이 당시 사태와 버금가는 현상이 어제 나왔습니다. 투매에 가까운 흐름이 반영되고 있는데 투매에 동참하지는 말자라는 목소리. 하지만 내가 동참하고 싶지 않더라도 반대 매매와 같은 기계적 움직임에 동참되어버리는 현상은 투자자들의 속을 더 쓰리게 하겠죠. 일단 반전 트리거 여전합니다. 정말 기대 그 무언가 그 이상의 것이 실적 등을 통해서 나와줘야 되고요. 그것이 빅테크에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얼추 대다수의 빅테크가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 엔비디아 내용이 될 것이고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종료 이슈, 아직까지 물량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런 시장의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외국인의 매도 클라이막스가 지나가는지 여부도 좀 더 체크가 필요하겠죠. 그저 지금으로서는 조금 무기력하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앞으로 중요해 보입니다. 자, 우리만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모두가 힘들어지는구나라는 그 시작점으로 봐서 더 공포스럽게 느껴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어제 한국과 일본도 밀렸고요. 유럽 전반의 증시가 다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죠. 앞서 빅스 지수 얘기해 주셨는데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라고 하는 이 빅스 지수는 S&P 500의 미래 변동성을 예상하는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든 아래로든 시장이 크게 출렁일 때 이 빅스 지수는 뛰기 마련이고요. 보통 30이 넘어가면 공포 구간, 60이 넘어가면 패닉 구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평가하기로는 패닉 구간에 진입할 때 시장 진입을 한다면 승률이 굉장히 높게 수익을 냈었다라는 거죠. 그 패닉 구간을 밤 사이에 진입하기도 했었습니다. 60을 넘어가는 흐름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넘어가는 고점에서 한 반토막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37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공포 구간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톰리가 CNBC 출연해서 이런 얘기했다고 하네요. 밤 사이에 빅스를 주시하자. 이것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하면 시장의 회복은 빠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를 체크해 나가면서 시장의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뉴욕장은 3대 지수 모두 다 내렸습니다. 종가상으로 보면 3% 하락이 또다시 이어졌다라는 게 공포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보시면 장 초반에 6% 이상까지 빠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낙폭을 줄여줘서 고맙다라는 느낌이기도 한데요. 경기 우려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6% 이상까지 빠졌었죠. 바로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10에서 15% 급락하는 모습이 장 초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그쪽에서 낙폭을 줄여주면서 나스닥의 저가 매수 유입으로 3%대 하락으로 끝이 났다라는 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 펼쳐졌고요. 다우지수는 2년 내 최대 하락을 기록했고 S&P 500 역시나 기록적인 하락폭을 쓰기도 했습니다. UBS 측에서는 아래 공포가 돌아와서 골디락스 거래를 탈선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시장은 침체에 대한 우려를 짙게 가져가고 있고요. 러셀 2000이 또다시 추가 하락을 기록하면서 한 6거래일 동안 10%의 급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TI는 중동 불안에도 불구하고 이 침체 우려를 반영하면서 소폭 떨어진 채 유가 하락이 나타났죠. 자, 골드만삭스에서 침체 확률을 올렸습니다. 다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같이
풍겼고요.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었던 ISM 서비스업 PMI는 지난달 대비해서 개선되는 흐름으로 신규 주문과 고용 확장세 전환의 움직임 나왔습니다. 이 덕에 그리고 나스닥 기술주들이 일부 낙폭을 줄였던 덕분에 나스닥의 하락이 3% 정도에 그쳤다. 이렇게 바라봐야겠네요. 자, 애플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매도 이슈 속에서 하락했는데 10% 급락에서 4.8% 하락으로 낙폭을 줄여둔 상황이고요. 오늘 M7 시총이 8천억 달러 증발했다. 1,000조 이상의 자금이 날아갔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장 어제 한 270조 증발도 그렇게 뼈아팠는데 여기서는 M7에서만 1,000조. 시장의 규모 파이를 여지없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알파벳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나스닥이 이렇게 낙폭을 조금 줄이고 있다가 다시 한번 낙폭을 키웠는데 이때 당시가 한 1.8%대까지 낙폭을 줄였었습니다. 그런데 알파벳의 반독점 소송 패소 이슈가 전달되면서 기술주로 다시 한번 조금의 매도가 나왔고요. 결국에는 알파벳 4.6% 하락, 나스닥에 조금 더 낙폭을 키우는 변동성 요인이 됐습니다. 자, 눈에 띄는 상승 특징주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AMD와 일부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부킹홀딩스 이런 쪽이 올라갔고요. 엘프뷰티가 5.8% 상승했습니다. 경기 침체 시 저가 화장품의 구매가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수혜 기대감에 오름세 나타났네요. 자, 전반적으로 다 하락했던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AMD 소폭 올랐죠. 엔비디아 노이즈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반사이익 기대감 그리고 일부 반도체 장비주 상승세에 나타냈고요. 그 밖에는 반도체와 전기차, 금융 전부 다 초반 대비 낙폭을 줄이긴 했으나 경기 침체 우려 반영하면서 하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팔란티어가 반전시킬 수 있을까? 사실 AI, 과잉 투자, 수익 전환에 대한 시점이 늘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던 가운데 일단 돈을 버는 모습을 팔란티어가 보여주고 있네요. 2분기 EPS 예상을 상회했고요. 매출과 영업이익 가이던스 모두 예상보다 큰 폭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CEO 코멘트는 비즈니스 부분 전반에 걸쳐서 견고한 수요가 확인되고 있다라는 이슈 속에 시간에 16%까지 급등하는 모습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팔란티어라는 종목의 사이즈가 우리 시장 대비야 당연히 크겠습니다만 미국 내에서 비중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시장을 반전시킬 만한 요인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라도 시장은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긍정의 해석이 좀 나와주길 바라보겠고요. 계속해서 연준이 긴급 FMC는 아니더라도 긴급회의를 열어 금리를 낮춰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IB 월가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제레미 시걸의 발언인데요. 연준이 0.75%포인트 긴급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증권가에서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끝없이 쏟아내고 있는데 의견들이 조금 분분하기도 하네요. 일단 대신증권의 의견입니다. 강아지는 다시 주인에게, 그러니까 주식시장 대비 시장의 이익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갔었는데 주가는 여기에 있는데 기대 이익은 이만큼 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너무나 기대 이익이 높았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되돌려지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그 주체를 바꿔서 본다면 기대 이익은 이만큼인데 주가가 못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주인을 향해서 따라온다라고 해석도 가능할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이 되겠죠. 일단 대신증권은 경기 침체 공포 심리가 완화될 경우 코스피 반등 탄력 나올 것이다.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코멘트입니다. 지금은 공포 심리가 너무나 선반영돼 있다. 다운 리스크보다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더 열려 있다라는 점을 얘기했어요. 하방보다는 그래도 윗단이 더 열려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조금의 희망 섞인 목소리인 거죠.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는 섹터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성장주인 2차 전지와 인터넷도 금리 인하를 본다면 바라볼 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다울은 조금 보수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당장 경기 침체가 아니더라도 경기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시장은 저점을 모색하는 시도를 하겠으나 작년에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겪었던 지수 변동을 떠올려 본다면 그때 당시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일만 남았어라는 심리가 작용되면서 시장이 빠르게 회복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방향선에는 어려울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것은 잭슨 홀 미팅과 9월 FOMC.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계속된 박스권 내에서 저점을 지켜내는 수준을 유지할 거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조정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양호했던 업종, 그 이후에 견조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제 전해드린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죠. 조선과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통신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에 대해서 참 뉴스가 많이 나오네요. 그래도 기댈 요소들을 찾다 보니까 시장이 뚜렷하게 섹터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름 숫자 수출이 찍히고 있는 조선 쪽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클락슨 조선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르는 성과 그리고 거침없는 수주를 봤을 때 조선 섹터 HD 한국조선해양 중심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고요. 어제 시간에서 나왔던 단독 뉴스였죠. 국내 조선 3사가 카타르 에너지와 5조 원의 LNG 선에 협상하고 있다. 빠르면 연내에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한 종목으로는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시간외에서 두 종목은 강세 흐름 기록했고요.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등도 같이 체크가 될 겁니다. 자, 그 밖에는 하나증권에서 이 와중에 비중 확대 의견을 낸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이라는 전제 하에 자동차 부품 내에서 비중을 늘려볼 수 있는 종목군을 얘기합니다. 자동차 부품 쪽이 경기 침체의 우려를 반영해서 여러 가지 악재를 반영해서 이미 좀 선반영이 된 흐름이라는 것이고요. 업종 내 단기 방어주로 본다면 현대차 우선주,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SL 등을 꼽고 있습니다. 참고용어로만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 하루 지났는데 왜 이렇게 지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쯤 되면 휴장을 하루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심리들도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일정들입니다. 밤사이 엘프뷰티 흐름이 괜찮았던 가운데 오늘 화장품 섹터에서 실적 나온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위메이드나 카카오페이, 하나투어, LNF 등의 실적 대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암젠, 캐터필러, 우버, 에어비앤비의 실적을 밤과 새벽에 소화해서 내일 이 시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실적과 중국의 물가 이슈도 체크해 봐야겠죠. 지금 글로벌 경기가 힘내기가 참 어려운 게요. 중국도 미국도 유럽도 뚜렷하게 경기를 끌어주는 주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댈 언덕이 없다라는 건데 중국이라도 좀 회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물가 상황에 처해 있는 중국에서 이 물가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볼 필요가 있겠네요.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섹터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방어적 섹터도 참 투자자들의 선호에 들지 않는 섹터이지만 봐야 되는 시점인가 고민이 돼서 오늘은 경기 방어에 좀 초점을 맞춰주신다고요. 네, 참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투자뉴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난 지 이틀째인데 참 여러모로 시련이 가득한 시장이구나라는 것을 저 역시도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섹터들 좀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리세션의 공포 속에서 어떤 섹터들 바라보면 좋을지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라는 노래 가사가 있죠. 김현우의 이별 택시라도 목 놓아서 부르고 싶었던 어제 우리의 시장이었습니다. 심지어 노래 가사 속에서는 아저씨에게 질문을 던지기라도 하지만 우리는 갈 곳 잃은 질문을 과연 어디로 던져야 하는가 이러한 직면을 했던 어제 하루였는데요. 검은 월요일이다라는 헤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어제 시장의 하락을 설명합니다. 리세션에 대한 우려, 전쟁 가능성이 보다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더불어서 엔캐리 트레이드 역시도 청산이 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퀀트 분석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역대 코스피 하락률 기준으로는 5위에 머물지만 코스피 하락폭 기준으로는 1위였던 어제 우리의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확정 PBR로 들여다봤을 때 종가 기준으로는 0.88배의 확정 PBR을 가지고 있고 장중 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0.86배의 확정 PBR을 보여줬던 어제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확정 PBR이 0.86배 아래쪽으로 하회했던
경우의 수 6가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01년 당시에 IT버블 붕괴 때 0.66배의 확정 PBR을 보여줬고요. 2003년 카드채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당시에도 역시 0.86배를 하회하는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2022년, 2023년에도 역시 하반기에 0.83배를 기록했던 이력이 있는데요. 극단적인 위기 국면을 제외하면 코스피 확정 PBR 기준으로 0.83배에서 0.85배가 저점으로 보여진다라는 미래에셋증권의 퀀트 분석이 있었습니다. 물론 불확실성이 워낙 높고 모멘텀이 부재한 부분들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이 저점이구나 하고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으나 확실하게 추가 매수를 할 구간이다라고 보기보다는 패닉셀링에 동참할 필요가 없다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었던 퀀트 분석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한 번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 중에서 리세션 우려, 일단은 간밤 나왔던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가 조금은 불식을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주 잠깐이었고요. 전쟁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전면전 여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이란이 상당히 강경한 입장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도 계속해서 주시를 하셔야 되겠고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경우에는 엔화 강세 현상이 둔화되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앞서서 민영 앵커가 짚어준 대로 연준이 언제 과연 긴급 대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실제로 긴급 대응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주시를 하셔야 될 겁니다. 연준은 이전에도 코로나 당시에 긴급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고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장의 목소리도 들여다보겠습니다. 경기 방어주를 주목하자라는 목소리 나옵니다. 한투증권 유정우 센터장의 코멘트를 들여다보면 방산, 음식료, 유틸리티와 같은 방어력이 좋은 종목 쪽으로 우리가 시선을 돌려봐야 한다라는 코멘트 나와 있습니다. 그와 함께 LG U+ 같은 종목을 들여다보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낮은 가운데 배당 수익률까지도 챙겨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3분기와 4분기에 밸류업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배당으로 한 번 더 이어가 보면요. 배당 매력 종목을 추천을 해본다라는 KB증권의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선 현대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박앵커의 연결고리 보셨죠.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를 함께 버무린 우리가 전략을 대응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코멘트 보고 오셨습니다. 2분기 배당의 경우에는 33.3%가량의 조금 더 올린다라는 코멘트 있었고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역시 현대차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캐즘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전기차 부문에 대해서 좀 축소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자리하고 있는 현대차고요. 물론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겁니다. 연준이 정말 긴급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빅컷을 단행할 가능성도 저희가 염두에 둬야겠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돼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비중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미래에셋의 코멘트도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 내에서 유한타증권에서 커버하고는 리가캔바이오를 들여다보면 좋겠다라는 것도 함께 연결지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미국의 바이오 보안법의 수혜 가능성이 있고 중국의 CDMO에 대한 반사이익을 리가캔바이오가 누릴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저평가주에 대한 언급은 꾸준히 있는데요. 실적 대비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니까 섹터 전체를 본다기보다는 섹터 내에서 저평가 국면에 있는 종목들을 들여다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부품주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2차 전지 그리고 인터넷주를 주목하자라는 코멘트 대신증권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S-오일에 대한 관점을 들여다보면요. 분기 실적 기준으로 무려 전년 동기 대비 341%의 성장세를 S-오일이 보여줬다.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에 비해서 주가가 낮은 국면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들 함께 들여다보자라는 의견들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유한타증권에서는 한국콜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객사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연후의 경우에는 미국의 대량 수주 이벤트도 있다라는 코멘트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증권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보통 좀 고가 브랜드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차차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대적인 비용 효율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매출과 이익 레벨이 회복세를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자리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또 하나
숲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반기에 들어서면 버추얼 스트리머 콘텐츠가 광고 부분에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놓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당장 매수에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이러한 관점들도 있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김없이 등장하는 방어주 하면 이야기가 나오는 섹터가 바로 통신 서비스 섹터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최근 주가 추이를 들여다봤을 때 코스피 대비 그래도 아웃퍼폼을 해줬던 통신 섹터 내 종목들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러한 하락세를 역시 피해갈 수는 없었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였습니다만 YTD, 연간 수익률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SK텔레콤, KT의 경우에는 그래도 양의 흐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주가를 모두 반영한 결과고요. 코스피 지수 대비로 이렇게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통신주들을 다시 지켜봐야만 하는 이유, 방어주이기도 합니다만 특별한 리스크가 없다라는 점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4 이통사가 부각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도 있었는데요. 스테이지 X에 대해서 28GHz 주파수 할당을 최종적으로 취소했다라는 소식 7월 31일에 들려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어주로 매우 편안한 포지션에 위치해 있다라는 코멘트 들여다볼 수가 있었고요. 통신업종 캘린더는 특히 이번 주에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SK텔레콤이 오늘 실적 발표 내놓고요. LG유플러스 8월 7일, KT는 8월 9일에 실적이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다라는 관점이 지배적인 만큼 통신업종 내 종목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 더불어서 LG유플러스는 이번 주에 매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중간 배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체크 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통 섹터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죠. 한투증권 자료입니다. 역할을 톡톡히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코멘트 함께 들여다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GS 리테일, 이마트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5년에서 6년 사이 사실 굉장히 또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왔던 유통 섹터 내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그래도 지켜볼 만한 섹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인데요. 더불어서 그동안 유통 섹터를 짓눌러왔던 한국의 인구 감소라던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TMF 사태로 인해서 조금 더 오히려 이 두 종목에는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소비 부진 현상의 경우에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엔화 강세로 조금 더 한국 쪽에 내수 소비가 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마트와 GS 리테일에 대한 의견들도 함께 적어봤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넷과 게임은 보통 성장주로 분류가 됩니다만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상승 모멘텀을 간절히 찾으면서 조금 더 지켜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 조정기에는 보통 인터넷 게임주들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 신한에서 이런 코멘트 내놨습니다. 인터넷 산업은 경기 둔화에 따라서 광고 부문, 커머스 성장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매크로 영향에 덜 민감한 부분이 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매크로의 영향을 덜 받는 부분에서 방어주의 매력이 부각된다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넷마블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넷마블이 전년 컨센서스 대비 49%가량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1일에는 세계 최대 게임쇼죠. 게임스컴 2024도 개최한다라는 것도 일정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으니까요. 넷마블의 실적들 그리고 어젠 또 NC소프트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개별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긴 좀 어려운 장세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증권가의 의견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엔터와 미디어 레저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오르지 못했다, 상반기 동안 부진했다라는 관점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엔터주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좀 하이브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신산업 전략을 발표하면서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하락장 속에 선방하는 흐름이 엔터주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이끌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행주의 경우에는 내수 소비가 부진하고 고환율 국면에 또 거기다가 파리올림픽이라는 이벤트까지 있으면서 조금 더 짓누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행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주목을 해보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살짝 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급락 해치 테마들도 함께 들여다보시면 좋겠네요.
참 어려운 장입니다. 어찌 보면 반도체, 2차 전지 등등을 들고 계신 분들께는 이런 방어적인 섹터에 대해서는 마음을 쓸 여유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때 이런 섹터들을 잘 들여다보시면서 한번 증권가의 패턴 등도 파악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IS앳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제 간절히 오늘의 휴장을 바랬어요. 네. 미국에서는 긴급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저희는 긴급 휴장을 바랬는데 혹시나 말인데요. 오늘 방송을 펑크 내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셨나요? 어제는 그랬지만 또 하루 지나고 나니까 이 진정이 또한 되셨어요? 지나가리라 이 생각을 가지고 또 다음 스텝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계좌는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또 다음과 또 다음을 좀 빠르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벌어진 일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저희도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대한 본부장님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어제장은 예상을 못했던 그렇죠.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더욱 속상한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까지도 12%의 하락. 그런데 중화권 증시는 2%대 조정을 좀 보였어요. 장중에 상승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걸 보면서 문제는 일본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왜 이제 매를 맞을 때 꼭 우리나라와 함께 같이. 맞는 건지, 중국이 문제면 또 우리나라는 중국과 엮여서 맞고 일본이 문제면 또 일본과 엮여서 맞는 참 우리나라 증시의 좀 약한 체력을 보았던 어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제 저도 이 정도로 빠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장 초반, 장 중반쯤에 외국인의 선물 어떤 매도세가 조금 이제 전환이 되면서 바닥을 좀 빠르게 잡아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사실 공포감에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4년 전, 5년 전 코로나 때 한번 서킷 그리고 이제 이런 하락을 좀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눈 뜨고 당하셨던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이 투자 심리도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도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은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오늘입니다. 야간 선물 기준으로 약 3% 정도의 상승이 좀 나왔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갭 상승 이후에 또 전강 후약기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전강 후강으로 일단은 단기 반등세를 밟아줄지 여부가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제 전강 후약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내일 나올 신용 반대 매도 물량까지 네. 또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제와 오늘 시장을 평가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전강 후강으로 좀 갈 수 있는지, 또 이제 이런 패턴으로 갈 때 정말로 외국인의 수급이 어제 이제 장 막판에 갑작스럽게 환매가 들어오면서 매수 네.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현물과 선물 모두에서 수급의 개선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는 게 먼저지 않을까? 지금 현재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나는 현금이 많아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아 이러신 분들도 저는 섣부르게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아직은 아니다 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더 상황 판단의 여지를 지켜보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신 거고, 오늘 양심이 있으면 어제 그 정도였으면 오늘 좀 정강 후강 해주길 간절히 바라는 그렇죠.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만 목요일에 또 옵션 만기일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정말 녹록지 않은 한 주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포트 전략을 여쭤보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여쭤봐야 될까요? 지금 뭐 신규 매수자분들이야 현금 들고 계시면 땡큐 하는 흐름이 나타난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갖고 계신 분들이 문제인 거죠.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뭐 등등의 종목들을 보유해서 속된 말로 물려 계신 분들이 다수일 겁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심플하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2차 전지는 여기서 손을 쓸 수도 없습니다. 추가 매수도 너무 이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손절매를 하자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긍정 부정이 다 어렵다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조금은 더 두고 이게 무책임한 이야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손절 혹은 추가 매수 그 어느 쪽도 지금 행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이쪽은 이번 이슈가 있기 전부터 힘들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더 버텨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장 속에서도 그동안의 수익을 좀 줬었던 조선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방산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참 이거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느냐 그니까요. 아니면 조금 더 다시 사야 되느냐 이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들의 섹터는 반등 시에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제 왜 갑작스럽게 이제 이들의 어떤 매도 물량이 또 시장에 폭발적으로 좀 네. 출회가 됐나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결국엔 금요일 날 신용 미수 쓰셔서 담보 비율이 좀 모자라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분들 중에 성과가 나름 괜찮은 쪽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가던 쪽에서의 차익 매도 물량이 굉장히 좀 네. 먼저 터져 나오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었기 그게 때문에 방산조선이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단기 반발세가 나오게 되면 일단 이쪽은 더 사고자 하는 투심보다 일단은 이 구간에서 좀 챙기고자 하는 투심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일정 부분은 저는 꼭 챙기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이제 여기서만이 현금이 생긴다면 앞서 이제 문제가 됐었던 섹터와 기업들에 대한 추가 매수 타이밍을 고려해 볼 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전체적으로에 대한 어떤 문제는 이미 벌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손절을 하고 뭐 어디로 가느냐 저는 이건 의미 없다 생각이 네. 들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 종목 안에서 일단은 비중 조절을 좀 유연하게 하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최근 2, 3주 동안 조금은 뭐 강한 어조로 이야기 드렸던 섹터가 하나 있죠. 소형 방산 쪽. 이쪽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고조가 이제 심화될 부분은 이번 주 후반이나 네. 주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빅텍, 스펙고, 퍼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물론 장 후반부에 안 밀린 종목이 없어서 이들도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이들의 이 작은 방산주들은 저는 조금은 포트에 더 가지고 가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보면 뭐 이런 중소형 방산주가 버티고 뭐 엘컴텍 등의 금 관련주가 버티고 그러니까 테마 혹은 안전자산 그렇죠. 일부 외에는 거의 생존에 불과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 참고하겠습니다. 서브 섹터에서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익을 챙겨가자라는 심리가 조금 주가 될 것이라서 조선 방산 등의 급작스러운 하락을 설명해 주셨네요. 내가 돈을 벌 때는 실적 뭐 숫자 외에 이런 심리적인 측면이 참 재밌게 느껴지는 게 시장인데 내가 돈을 잃을 때는 그게 되게 뭔가 비이성적인 것 같고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뭐 두루두루 살펴야겠네요. 말씀 주신 내용 참고하겠고요. 투자자들의 선택지에 참 손이 안 가는 게 방어 섹터라고 하는 네. 뭐 통신을 비롯한 네. 여러 분야의 방어 성격을 지닌 섹터들 앞서 혜연 앵커가 각 분야별로 정말 자세히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좀 공감대가 형성되는 종목이나 섹터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음식료와 원래는 통신주였지 네.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출주가 돼버렸죠. 이제 수출주가 돼버렸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에서 조금 제외를 하고 통신주를 바라보긴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과연 오늘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없으셨다가 어제 이제 시장에 너무 놀란 나머지 오늘 들어가서 과연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여기에는 저는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어제 아마 최소 10%, 많게는 20%에서 30%까지 가깝게 지금 떨어지는 그리고 이제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면 벌써 포트에 해당 네. 종목분들이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 정도의 손실을 보고 계실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해지를 건다 그래서 뭐 통신주들을 전체 계좌에서 비중 10%를 사서 얼마만큼 수익을 봐야 이게 커버가 되는 걸까요?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산술적으로도 답이 좀 안 나오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설픈 해지 방어 전략은 오히려 지금은 포트에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쓸 수 있는 현금이 있으시다면 저는 굳이 그걸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쪽에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분들의 추가 매수 타이밍에 저는 사용을 하시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요일보다도 금요일 혹은 다음 주 초반까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만약 오늘 윗골이 달려서 강하게 마감하지 못하면 내일 반대 매도 물량이 한 번 더 출회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옵션 만기일이라고 하는 또 수급 이벤트가 있고 또 금요일 날은 지금 이렇게 장세가 불안한데
매수세가 안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주 또 주말 사이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또 부각될 수도 있으니 이쪽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해보면 저는 추가 매수는 다음 주 초까지 한번 기다리셨다가 그 현금을 가지고 해지 쪽보다는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비중 조절을 저는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좀 긴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건 오늘이야 어제 급락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것이고요. 내일 하루밖에 불과합니다.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이고 네. 금요일은 말씀 주신 대로 주말 앞둔 관망세가 더 짙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다음 주까지는 일단은 섣부른 대응은 자제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앞선 모든 전략이 통일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을 픽으로 주실까 이것보다는 그간의 종목을 AS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주셨던 종목,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HD 현대미포, 하이로코리아 등등등 한번 살펴주시죠. 짧은 코멘트씩이요. 사실 지금은 AS가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 없나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좀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은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느 종목을 사서 어떤 정도 이제 수익을 얻을까 이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부터 잘 관리가 되어야 다음과 또 그 다음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첫 번째로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 원이라고 하는 시총 기준으로 1조보다 큰 종목과 1조보다 작은 기업으로 한번 나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나눈 종목을 가지고 실적을 기준으로 빗대어서 실적이 좋은 기업과 실적이 안 좋은 기업으로 좀 나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기준을 잡아서 종목이 나누어지면 여기서 이제 내가 좀 길게 가져갔었을 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유일하다 혹은 이제 확률적으로 높은 수익을 좀 볼 수 있겠다 하는 종목분들 위주로 저는 먼저 추려 주신 다음에 그렇지 못한 쪽에서 현금을 확보해서 일부라도 현금을 확보해서 현금 없으신 분들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현금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 현금 쓰시면 되니까. 그래서 현금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선순위와 후순위를 나눠서 후순위 쪽에서의 일정 부분 정말 속상하시겠지만 손이 안 가시겠지만 현금을 꼭 만드셔서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 중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쪽으로의 어떤 자금 이동이 저는 오늘 이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주 후반 혹은 다음 주 초까지 흐름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신규 종목은요.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뇌동매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기준 없는 그러한 공격적인 매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은 단도리를 좀 짓는 하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사 강한 반등이 일단 오늘장 나온다 하더라도 뇌동매매는 자제해보자. 좀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보자. 이렇게 하고 말씀 주신 내용들 참고해서 좀 잘 단도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처럼 그렇게 예상 외로 빠질 땐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막상 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차라리 오늘처럼 반등이 좀 나오면 그래도 어제보다는 나은 기분으로 객관적으로 좀 구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조금은 좀 소중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마음이 담긴 전략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